안녕하십니까. 차동욱 교수님 양재역 강의 일기생 선승덕입니다. 제가 하이젠베르크의 고민에 대해서 발표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 물리학이나 여기에 그 사전 교육이 없으셨던 분은 일반인으로서 양자역학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하이젠베르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양자역학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고, 제가 혼자서 고전역, 양자역학을 열심히 공부하다가 도저히 해결이 안 돼서 차동호 교수님을 뵙고 나서 차동호 교수님의 현대 양자 교육을 듣고 나서는 하이젠베르크 어느 정도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양자역학을 이해하는데 허들이 되는 하이젠베르크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동호 교수님께서 이 장표를 만들어 주셔서 여기에 이제 그 하이젠베르크가 했던 이 간략한 공식이 있는데, 사실 이 공식의 역사적인 이해를 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의 물리라든지 이 양자역학을 공부했던 사람은 이게 한눈에 싹 들어오겠지만, 저희같이 문외한이 이 양자역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상당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한 역사적인 고찰, 특히 하이젠베르크가 건초열로 그 헬고란트에 가서 이런 아이디어를 얻은 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컨텐츠는 하이젠베르크는 무엇을 설명하고자 했나. 사실 저는 책을 보면서도 대체 하이젠베르크는 어떤 실험 결과를 가지고 설명하고자 했나 했는데, 요새 와서 느낀 것은 그동안 하이젠베르크가 있기 전 모두 나온 그런 여러 가지 수치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트럼, 수소 스펙트럼의 수치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진동수,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진동수하고 빛의 세기 문제였습니다.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스펙트럼의 진동수도 보호가 어느 정도 예측은 했지만은 정확하게 그 불규칙한 걸 정확히 그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을 못했고, 빛의 세기 문제는 그 당시에도 하이젠베르크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빛의 세기 문제를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알고자 하이젠베르크는 헬고란트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전자기파라든지 그것에 숙달되지 않은 분들에서 일단 고전역학의 어떻게 빛의 세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지, 사실 이제 실제하고 맞지는 않지만은 억지로 맞춰서 하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식을 유도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가 빛의 세기를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 그 양자역학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불규칙한 스펙트럼을 어떻게 수학적, 과학적으로 설명을 깔끔하게 해낼 수 있는지. 사실 이게 행렬 곱셈은 우리가 곱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생각할 때는 행렬 곱셈은 순차적인 전자의 전이를 갖다 해석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그래서 뉘앙스가 틀리긴 한데 양자역학을 이해하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이젠베르크의 고민은 전자의 위치를 알 수 있는가. 이 보호하고 이거에 대해서 많이 설명했는데 사실 보호가 확실하게 대답을 못했죠. 그래서 이 전자의 위치를 아는 것을 포기하고서 하이젠베르크의 그 양자역학의 아이디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스펙트럼의 세기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스펙트럼의 진동수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닐스 보호와 하이젠베르크가 닐스 보호 축제가 있을 때 하이젠베르크 그 닐스 보호의 그 논문을 다 읽고 가서 질문을 했죠.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 날카롭던지 닐스 보호가 그 세미나가 끝나고 자네 나오고 걸으면서 이야기 좀 하지, 그래가지고 참 그때는 그 학자의 스승의 학자가 젊은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호응해주고 그분들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산책을 하면서 물었는데, 이 하이젠베르크는 보호는 그랬죠. 전자가 어떤 궤도에서 어떤 궤도로 떨어지면서 빛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양자역학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 그랬는데, 하이젠베르크는 그럼 궤도에서 이 퀀텀 점프를 할 때 그 전자는 어디 가 있는지,
우리가 전자를 보지 못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라고 아주 날카로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호는 그랬죠. 우리 인간이 이해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약간 모호하게 대답했어요. 일단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는 이런 수소 스펙트럼, 헬륨 뭐 여러 가지 스펙트럼의 여러 가지 그 수소 특징적인 게 수소죠. 수소의 그 불규칙한 진동수. 사실 여기는 다 안 보이긴 한데 여기 여러 가지 진동수가 다 들어가 있죠. 그 진동수의 서로의 관계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가 주안점이었고 또 하나는 요 세기. 요게 좀 세게 나온 거는 이 빛의 세기가 큰 겁니다. 이 세기를 어떻게 수학적인 양자역학 공식으로 그동안 그 보호는 그 진동수가 여기 나올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이 세기 그 화장의 그 세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설명할 수가 없었던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그때 건초열이 그때 헬고란트로 그 하이젠베르크가 가지 않았으면은 아마 그때 하이젠베르크가 그걸 이 영감을 못 얻었을 것 같아요. 아마 다른 사람이 했겠죠. 항상 인간의 역사에서는 그 어떤 시기에 그 천재가 나타나기 때문에 어쨌든 하이젠베르크는 헬고란트에서 그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하는 거는 사실 지금 차동우 교수님이 하시는 것은 현대 양자역학이고요. 여기는 고전 양자역학을 설명하는 것인데 이 책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의 기준으로서 문외한들에게 양자역학을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고전 역학으로 이제 빛이 나온다고 그 원자에서 빛이 나온다고 스펙트럼의 빛이 나온다고 생각했던 거는 이와 같이 전자가 원운동을 하면은 그에 따라서 빛이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여러 가지 의심점이 있죠. 어떻게 전자가 움직인다고 빛이 나오나 그러시면 그때는 그렇게 믿었고 빠르면은 이 진폭이 작고 진동수가 크게 나타나고 느리면 느리게 나타난다고 생각했는데 이것도 사실 지금 생각하면 참 안 맞는 이론이었는데 그 당시는 고전역학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제는 고전역학은 이 원자가 이게 돌면서 에너지를 내게 되면 결국 빛을 낸다고 에너지를 내게 되는 건데 결국 이 궤도가 찌그러지면서 에너지니까 궤도가 찌그러지면서 핵에 달라붙게 됩니다. 그러면 이 원자라든지 이런 물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모든 물질이 존재하는데 이론적으로 고전역학적인 이론적으로는 존재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원자 궤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빨리 늦게 돌면은 늦은 진동수가 나타나고 빨리 돌면 빨리 진동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스펙트럼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사실 요거는 그 정배열 1, 2, 3, 4로 이렇게 이 간격의 폭이 일정해요. 근데 사실 스펙트럼은 우리가 아까도 봤지만은 수소 스펙트럼은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죠. 또 하나 문제는 고전역학의 이론대로 하면은 돌다가 핵 안으로 이제 핵과 붙어버리기 때문에 에너지를 잃고 결국 스펙트럼을 쫙 지나가면서 끝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실은.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는 좀 막무가내지만 이 전자의 안정 궤도가 있다. 이 궤도에 돌 때는 전자는 빛을 내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이 핵이 달라붙지도 않는 이 안정 궤도가 있다. 그러면 언제 빛을 내느냐? 아, 이것도 이제 불연속적으로 돼 있다. 이게 아마 이제 그 보호의 그 스승 그 전 세대 분인 플랑크라든지 아인슈타인 등이 이제 이 에너지는 불연속적이라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걸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억지로 만들었습니다. 또 원인은 모르지만은 안정 궤도가 있고 어떤 궤도에서 어떤 궤도로 전이할 때만 빛을 발한다. 그러니까 고전 역학하고는 빛의 그 스펙트럼의 빛의 유래에 대해서는 좀 다른 개념이에요. 이게 상당히 큰 차이인데 사실 처음 공부하는 분들은 잘 모르겠어요. 보호는 억지로 이 안정 궤도를 만들었습니다. 안정 궤도 그러면 이 안정 궤도에서 그 다음 궤도로 전이하는 전자는 우리가 볼 수가 있느냐?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유령처럼 점프해가지고 바로 넘어가고 빛만 내고 바로 그 다음에 위치가 있다.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던 어떤 분이 바로 일본으로 점프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러면서 비슷한 것처럼. 그래서 사실 하이젠베르크는 이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전자의 궤적을 볼 수가 없는데 이 전자를 이해할 수 있냐고 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바깥쪽에 있던 전자가 이렇게 안으로 전이가 되면 빛이 나온다는 게 이제 보호의 이론이죠. 그래서 그 전에 있었던 이게 좀 나중에 해석이 된 건데, 라이먼 계열은 바깥에서부터 첫 번째 궤도까지 떨어진 경우, 발머 계열은 두 번째, 파센 계열은 세 번째, 블라킷 계열은 네 번째, 이렇게 그 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원자 모형이 우리가 그 고전역학으로 하면은 상당히 이게 정배열처럼 이렇게 정수배로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데, 사실은 이와 같이 실제 스펙트럼은 전혀 불규칙하게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를 보호가 일단 제안은 했는데 아주 정밀하게는 측정 그 기술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고전 역학에서 이분들이 양자 역학이지만 고전 양자 역학이죠. 어떻게 보면은 막스 플랑크, 닐스 보hr, 하이젠베르크가 이제 이루었던 고전 역학이고, 지금 차동호 교수님한테 배우는 역학은 현대 역학입니다. 그래서 현대 양자 역학이기 때문에 요거를 알고 넘어가시는 게 아마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빛의 진동수와 진폭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Q1, QN1은 요거는 진폭입니다. 진폭이고, 요거는 이제 그 진폭이 변화하는 그래프를 보이는데, 왜 이 지수 함수를 썼느냐? 지수 함수가 미분이 편해요. 미분이 편하기 때문에 계산도 편해서 이와 같은 걸로 주로 이제 전자기하게 쓰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요 전체가 요 전체는 실수이지만은 요 하나 요거하고 요거는 따로따로 복소수입니다. 복소수.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게 진폭을 나타내는 복소수고요. 요게 그 사인 이 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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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도, 파가 진행하는 걸 나타내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이걸 보시면은 이 EI 세타가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세타인데, 요게 이제 우리가 그 전자기파를 기술하는 공식인데,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요거는 이제 복소평면입니다. 복소평면은 실수부와 허수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인 세타가 변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제 실수부가 변하고 허수부가 변하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전자기학에서 이 복소 평면을 사용하는데, 요 그래프를 쓰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필요한 실수부만 따서 이 그래프를 쓰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그런데 실수부만 이제 따서 이쪽 x축을 t, y축을 이제 실수부에 나오는 이 실수부의 그 진폭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처음에는 헷갈려요. 이게 복소 평면이 나오고 갑자기 또 이 사인, 코사인 파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복소 평면으로 이 그래프를 그린 건지, 아니면 이 우리가 x축을 t로 잡고 그린 건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개념은 복소 평면에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쓰는 거는 그 x축을 t로 잡고 쓰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여기 오일러 공식인데, 이 공식이 바로 이러한 전자기파나 양자역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어줬던 공식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EI 세타는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세타.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운 공식을 쓰느냐? 바로 이겁니다. 지수 함수의 미분은 그대로예요. 자기 거예요. 지수 함수의 위의 함수의 미분은 그 지수 함수의 미분을 취하고 그대로 자기의 함수가 되면서 상당히 미분이 쉽습니다. 지수 함수는. 그래서 우리가 지수 함수를 쓰는 것이고요. 자, 여기 이제 이와 같이 파동들이 이게 진폭을 나타내는 거고, 이게 진동수를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공식을 만들면은 결국은 이 파들을 다 합한 것이 복잡한 파동이 되는 거죠. 우리가 진폭을 지금 복잡한 파동의 진폭을 왜 넣느냐면은, 이 세기는 진폭에 비례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폭을 넣어서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자에서 나오는 그 복잡한 빛의 모든 파동들은 여기를 다 합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제 요거는 고전역학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건데요. 고전역학에서 n이 그 가장 클 때, 그때 n에서 그 n이 큰 궤도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파장을 다 합하면은 거기서 나오는 이 빛의 파동의 식은 이와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Q는 어떻게 보면 위치죠. 그 왔다 갔다 전자가 왔다 갔다 이렇게 그리면서 가는 요 위 높낮이의 위치를 Q가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이제 쓰기 위해서는 이 미분을 해야 되는데 이 X의 위치, 그 전자의 위치 Q를 이 1차 미분을 하면은 이제 2차 미분까지 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미분을 해 놓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이 개수를 밑으로 내고 I, 2, 5, N, T를 하고 그대로 써주면 됩니다. 2차 미분은 또 한 번 내리면 되니까 2차 미분은 마이너스 4파이 자승 U의 NT 그대로 써주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어디다 쓰느냐? 사실 그 하이젠베르크가 그 수소 원자를 해석한 거는 조화진동자를 가지고 했어요. 조화진동자가 계산하기 편하고 이해가 편하기 때문에 어떤 그 물리학자가 유명한 분이 있었는데 아마 조화진동자로서 전자의 그 운동을 기술할 수 있다는 그런 논문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것도 그냥 뭐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그런 그 연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F는 우리가 땡기면 힘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전자라고 그러면은 F는 M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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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속도 MA 자승이니까 MA 자승이 되겠고 마이너스 KQ는 이제 개수에서 위치에 따라서 이 용수철의 개수에 따라서 움직이는 힘 이게 는 제로가 되지. 왜 이 지금 공식을 써야 되냐면은 우리가 어떤 전자의 위치를 가지고서 어떤 파가 생길 수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씁니다. 그래서 요거를 하면은 MQ 그러니까 그 전자의 위치에 두 번 미분하면 그 속도가 되냐 속도가 그 가속도가 되잖아요. MA가 되기 때문에 F MA는 마이너스 K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넘기면은 Q 그, 가속도 플러스 MKQ는 0이라는 공식이 나오는데 여기다 Q 전자의 위치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 전자의 위치에 따르는 어떠한 전자파가 나올 수, 어떠한 빛의 진동수가 나올 수 있는지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은 이렇게 되죠. 일단 아까 나왔던 Q 덧 플러스 m분의 KQ로 하면 요거는 이제 전자의 위치, 전자의 가속도를 하면은 여기다 이게 Q 덧이 이제 두 번 미분한 거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 미분해서 요거 하고 여기는 그냥 한 번 해서 MK는 이거하고 똑같은 걸로 해서 넣으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공식이. 그래서 두 번 미분한 거 시그마 플러스 그다음에 이제 미분하지 않은 거 요걸 하면 이게 0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진폭과 n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이게 그 n에 있는 그 가장 최외곽에 있는 빛의 스펙트럼을 알기 위해서는 요게 0이 돼야 되는데 결국 4파이 자승은 0이 아니고 이것이 0이거나 이것이 0이어야 돼요. 둘 중에 하나.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 맞춰봐야 되는데 만약에 1이 0이다. V 자승 이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 이 타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요게 0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게 0이 되면은 이 하나가 이제 1과 플러스 1일 때 0이 된다고 하면은 나머지 0, 2, 3은 완전히 그 진폭이 그 존재하지 않는 게 되죠. 요 하나만. 그래서 만약에 t가 2라고 그러면은 이제 2만 존재하고 나머지는 없게 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세기를 진폭 n으로 이제 표현을 해야 돼서 이걸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고전역학으로 스펙트럼의 진폭을 n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여기서는 이제 그 보어와 존모 벨트가 등장하는데 보어의 그 양자 조건이 요거 있죠. m은 2파이분의 h분의 n. 요거는 이제 여러 가지 그 공식
그 숫자를 넣고 계산을 해서 보호가 만든 건데 존모벨트가 이거는 좀 부족하고 이렇게 PDQ를 적분해서 하면은 이게 NH가 이거는 그 완벽한 퍼즐 양자 조건으로 존모벨트 같이 보호를 도와서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요거를 이제 양자 조건이라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책에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고 요거까지 또 하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일단 양자 조건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기를 적분으로 나타낸 경우니까 0분의 진동수분의 1을 하면 주기가 나오죠. 그래서 P는 MQ 닷으로 나타나고 DQ는 DT분의 DQ, DT, Q 닷 DT가 되겠죠. 그래서 Q를 이제 계산해 보면은 Q는 아까 우리가 n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이 하나만 생각하죠. 여기 n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한다고 했을 때 요거 n이 플러스 1 마이너스 1일 때 성립한다고 생각하면은 요거는 Q는 그 플러스 1일 때의 진폭과 마이너스 1일 때의 진폭을 합한 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Q의 1차 미분은 요 두 개를 이제 미분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보호의 식 요거 있죠. PDQ는 NH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은 MT P는 아까 어 P는 MQ 돛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자승을 하게 되면은 여기 이제 그 적분을 하게 되면은 NH가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결국은 요게 이 제곱수가 되기 때문에 왜 제곱이 되냐면은 여기서 PDQ 일단은 어쨌든 이게 제곱으로 됩니다. 제곱으로 돼서 이 제곱을 이제 풀어주면은 이와 같이 풀죠. A 자승 플러스 B 자승 마이너스 2AB가 되겠죠. 그래서 이 그 지수의 곱셈의 법칙을 사용해서 요게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되고, 요 나머지가 요게 되는데, 결국은 요거는 이거하고 이거를 지수 곱셈을 하면 제로가 되니까 요건 1이 되죠. 그래서 이걸 4파의 자성으로 묶게 되면은 요렇게 이제 나오고요. dt를 밖으로 하고, 이제 요거를 어떻게 적분을 이제 잘 생각하면은 요거는 이 사인 곡선이 되고 요것도 사인 곡선이 되고 요거는 적분하면 제로가 되죠. 그렇지만 여기 남은 거 요거를 남은 거를 적분하면은 면적은 v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식은 8파이 자승 vmqn 1에 qn-1 nh 여기서 8파이 자승 vm으로 나누면은 이와 같은 식이 나오죠. 결국 우리가 그 진폭을 n의 함수로 지금 만들었어요. 왜 이렇게 만드냐면은 진폭의 세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qn1과 n-1을 또 해석을 해야 하는데, 이 qn과 n-1는 사실 요게 q는 실수지만은 요게 복소수, 요것도 복소수죠. 복소수 곱해서 지금 실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Q의 NT를 잘 생각하면은 요거는 복소수고 여기도 복소수죠. Q 그 복소 공액을 취하게 되면은 QN-1의 복소 공액은 요게 되겠죠. QN-1의 복소 공액 2의 I2V 요게 조금 중간에 빠졌는데 요거를 복소 공액을 시키면은 n-를 복소 공액에 2에 여기다 i에다가 마이너스 2파이브의 n-1 요게 됩니다. 요게 일단 이거를 복소 공액 시키면 여기 세 개 중에 하나가 나오고 요걸 복소 공액 시키면은 요게 나오고 요거 복소 공액 시키면 요게 나오는데, 정리를 하면은 이 요게 두 개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하고 요거는 이 서로의 복소 공액이 되죠. 요거 복소 공액이 됩니다. 그래서 일반하면은
NT의 복소 공액, 켤레 복소의 수는 Q의 N-T가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처음에 들어서 이걸 합하면은 복소 공액을 두 개 합하면은 복소수 제곱이 되는 거죠. 복소수 제곱. 그래서 QN1 제곱은 이게 8파이 자승 NV분의 HN.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진폭을 N으로 표현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거는 지금 고전역학으로 푼 거고 단서가 n이 많을 때, n이 클 때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잘 맞아요. 여기서는 다 정수배가 나타나지만은 실제로 요게 밑으로 오게 되면은 안 맞습니다. 요 밑으로 이 n이 작은 수로 오면은 정수배가 아니고 불규칙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보호가 이야기했던 양자 궤도를 인정을 해야 되고 양자 궤도에서 전이할 때 이와 같은 선이 나온다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은 잘 만들었지만 결국은 n이 클 때만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완벽한 공식을 할 수 없고 양자역학적인 그 문제를 잘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n-1, n-2개 그 궤도에 전이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대응 원리라고 하는데 가장 n이 컸을 때 이 맞는 거면은 억지로 그걸 n-1, n-2의 그런 그 궤도 전이에 따른 그런 n의 공식을 만들어 보는 것이 사실 하이젠베르크가 한 겁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나타나죠. 하이젠베르크가 헬고란트 섬에 가서 건초에 걸려서 2주인가 한 10일인가 있으면서 이제 고민을 했던 게 이 뉴턴의 운동 방정식과 보호의 양자 조건을 잘 섞어서 고전적인 역학으로 n이 클 때만 생각하지 말고 n 마이너스 어떤 수를 했을 때 궤도 전이가 있을 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큰 변화인데요. 고전 역학에서는 n이 클 때 n의 타우에 이제 생긴다고 그랬지만 여기서는 n이 n 마이너스 타우로 전이할 때 생긴다는 빛이 생긴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양자역학 경우에도 이 n 아까는 nt였는데 이건 n 마이너스 타우로 계산을 해서 뭐 해야 됩니다. 저 문제는 아까 여기서는 이, 이, 이 공식을 써서 우리가 위치를 알았는데 만약에 n-타우로 계산이 됐을 때도 이게 위치인가? 사실 여기서 모두들 이걸 쓰면은 이게 위치가 안 돼. Q가 전자의 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동안 꺼리고 있었고 이와 같이 밀고 나가지 못했는데 하이젠베르크는 대응 원리를 끝까지 밀고 나가서 이 Q가 실제적으로 위치라고 해석을 못해도 일단은 밀고 나가서 공식을 만들어 보자. 그래서 무조건 밀고 나가서 Q라는 것을 꼭 전자의 위치로 생각을 안 하더라도 일단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자 해서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는 이제 아까 고전역하고 다른 거는 여기는 n-타우 n-t로 해서 일단은 1차, 2차 미분 아까 똑같습니다. 고전역학 한 거하고 그래서 고전역학을 이해를 하시면 이게 좀 더 이해가 쉽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 q 덧 플러스 m 분의 k 분의 q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조화진 동자로 생각을 해서 전자의 위치를 하면은 똑같습니다. 아까 고전역학에 했던 거하고 단지 n-t로 여기가 돼 있는 거죠. 다 n-t로 그래서 쭉 계산해 보면 다시 똑같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4파이 자선 0이 아니고 요게 0이거나 요게 0이어야 되는데 요게 1인 경우 요게 2인 경우 이렇게 나눠서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약간 다른 것이 이 두 개가 나오죠. n-t하고 n-t에 n이 나오는데 요거는 서로 역전이 관계가 있어서 이거의 역전이가 이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궤도가 위에서 내려오는 거고 밑에서 올라가는 역전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n에서 n- 진동수는 new n-n이고 n-n의 진동수는 new n-n으로 그러니까 서로 역전이 관계는 플러스 마이너스 붙여입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진폭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폭을 n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으면은 우리가 저 밑에 있는 그 n이 작을 때의 그 진폭의 세기를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그냥 고전역학에 했을 때는
n이 클 때만의 진폭을 알 수 있을 그 진폭 세기를 스펙트럼의 세기를 알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양자역학의 진정한 양자역학으로 그 n이 작을 때의 진폭의 크기를 알 수 있으면은 그 세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똑같습니다. 아까하고 똑같이. 어, 그거는 이제 문제는 이게 전자의 위치를 나타내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게 상당히 이제 이해하기 곤란한 것 같지만 이와 같이 계산을 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그 우리가 고전역학에 했던 것 단지 요거는 n-을 n 플러스 1이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똑같이 계산하고 이것도 마치 적분하면 똑같이 나와요. 그거 같이. 그래서 결론도 이게 이제 쭉 계산해 보면은 이게 n의 n-1의 자 이것도 복수 공역이 되겠죠. 복수공역이 돼서 이게 나오기 때문에 결국 n에 대해서 우리가 보호가 이야기하는 궤도 전이에 따른 이 진폭의 세기를 이 n의 함수로 만들어 올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서로 조금 비슷한데 이것만 달라요. 고전역학으로는 n 타우 여기는 qnn의 n 타우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해석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다르죠. 만약에 그 우리가 고전역학을 하면 여기 있는 이 불규칙한 이 스펙트럼의 예측을 할 수 없는데 이와 같이 n-1, n-2와 같이 궤도를 전이해서 나타나는 걸로 공식하면은 여기에 나타나는 게 확실하게 설명이 됩니다. 그래서 하이젠베르크가 대단한 게 이거죠. n이 클 때는 뭐 고전역학이나 양자역학이나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만 n이 작을 때는 이와 같이 n-1, n-2 그러니까 궤도 전이로 했었던 것이 훨씬 확실하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우리가 이제 더 그 하이젠베르크가 위대하다 한다는 거는 이 조화 진동작뿐만 아니라 비조화 진동작 결국은 궤도 전이가 일어났을 때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 스펙트럼의 이제 스펙트럼의 세기 문제는 여기서 해결됐고요. 스펙트럼의 진동수의 불규칙성을 이제 해석하는 데 있어서 하이젠베르크가 보니까 스펙트럼에 우리가 n-1에서 나타나는 n-2에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조합을 해서 n-3, n-4로 나타나는 것들을 어떻게 추적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실험적인 결과는 다 나와 있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하이젠베르크가 했던 거죠. 그래서 비조화 진동자는 거는 이렇게 쓰고 마이너스 KQ에다 마이너스 람다 Q 자성을 더해서 요걸 이제 하는 거고요. 이제 요 식에다 넣으면은 우리가 그 가능한 한 진동수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걸 하다 보면은 이제 진동수를 제곱 형태가 나오게 돼요. 제곱 형태가. 그래서 요 요걸 만약에 이제 그 고전역학으로 해보면은 고전역학으로 이걸 제곱을 하게 되면은 왜냐면은 이 제곱이 있기 때문에 이 제곱을 계산하는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고전역학으로 하면은 이 NT가 주도 이제 진동수와 같죠. 그래서 이거 그냥 고전역학 하면은 이렇게 곱하는 건 똑같아요. 그냥 우리 보통 하는 그 곱셈처럼 이렇게 곱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돼서 이제 요거는 우리가 고전역학으로 했을 때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데 어, 곱셈을 해도 이제 진동수가 그대로 잘 유지가 되죠. 여기 NT가 잘 유지가 되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양자역학을 이제 곱셈을 하게 되면은 이와 같이 곱셈을 쭉 하다 보면은 이 진동수가 나오게 돼요. 원래 없던 진동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우리가 여기서 여기 가고 여기서 여기 가는 거 합해서 n의 n-t가 돼야 되는데 갑자기 n-타우 플러스 타우 플러스 요게 나오게 돼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계산이 결국 이제 행렬 계산이 되는데 그래서 그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n 타우 다시 v에 n 타우 다시 mit면은 요거를 요 중간께 거쳐 갔다고 생각하고 n의 n-t 그래야지 이게 진동수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아까는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봤죠. 그래서 이와 같은 진동수 규칙을 만들었죠. 그게 바로 행렬이 됐죠. 그래서 양자역학의 곱셈 규칙은 이와 같이 n 타우 다시 n 타우 다시 mit는 합해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가는 걸로 전이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걸 곱셈이라고 그럴 수는 없고, 이 전자가 한 계단 전이하고 그 다음 계단 전이 된 거를 그 전이의 위치를 추적해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곱셈집이 나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한 여러 가지를 해서 이게 나오는 건데, 사실 요건 이제 고전역학이기 때문에 차동호 교수님이 그냥 요 장표하고 싹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 물리학을 공부하는 분은 이걸 이해하겠습니다. 이게 그 역사를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n 다시면 n의 n 마이너스 베타가 되죠. 그러니까 뭐 약간 문자는 다르는데 그 의미가 바로 퀀텀 시오리의 진동수 결합 법칙, 진동수 곱셈이고, 이게 바로 그 행렬로 결국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게 왜 이렇게 대단하느냐? 그래서 보호 이론은 왜 이산적인 에너지 준위가 존재하는가만 가정으로 도입했지, 진정한 의미 설명 못했죠. 하이젠베르크가 그 곱셈 규칙, 이 진동수의 곱셈 규칙을 만들어내고 나서 하이젠베르크 행렬역학은 그 관측값 사이의 수학적 구조로부터 이 스펙트럼의 전체를 도출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 세기도, 그러니까 결국 Q라는 거는 전자의 위치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 세기는 전자의 위치가 아니고 그 전자가 어떤 궤도에서 어떤 궤도로 전이할 확률에 대한 비례한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이젠베르크가 이걸 밝혀나고서 경악을 금할 수 없었고, 너무나 과학의 경이로움을 느꼈다, 수학적 구조의 경이로움을 느꼈다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 부분과 전체 에세이에서. 그래서 이제 문제는 지금 배우시는 거는 사실 이 고전 양자역학은 잠깐 언급이 되고, 이제부터는 이제 진짜 현대 양자역학, 저도 이제 차동호 교수님한테 제 두 번째 지금 배우고 있는데, 사실 여기서는 힐버트 공간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도 다 이해를 못했는데, 그래서 폰 노이만이 힐버트 공간을 선택을 하게 됐는데, 어, 왜 힐버트 공간을 굳이 선택을 했느냐? 그러면 하이젠베르크 행렬역학과 슈레딩거의 파동역학이 둘 다 다른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결국은 두 개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수학적인 구조를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폰 노이만 힐버트 공간을 찾아서, 힐버트 공간에서 이제부터 어렵게 배울 상태 벡터와 브라켓에 대한 연산을 함으로써 훨씬 현대 양자역학이 쉽게 진행이 되게 됐고, 그렇지만은 물리라든지 수학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은 상당히 어, 이질감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저도 이제 사실 이걸 배우면서 알기 시작했는데, 접근이 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고전역학에서 우리가 단순하게 고전 양자역학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만을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힐버트가 그랬죠. 우리는 알아야 한다.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힐버트 공간은 저는 지금 생각에 우리가 3차원 공간은 쉽죠. X, Y, Z의 좌표가 있는데, 힐버트 공간은 이게 무한한 좌표가 있는 거죠. 그리고 희한하게도 수학적으로 이 무한한 좌표들이 다 직교를 하게 되고, 이 상태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 상태 벡터의 기절을 어떤 걸 잡느냐에 따라서 x를 잡느냐 p를 잡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타나고, 연산을 하게 되면 여기 연산자리에다 적응을 하면은 그 수치가 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부를 하실 거고요. 이 인터스텔라에서 그 유명한 그것도 있었죠. 이게 아마 힐버트의 말을 따온 것 같아요. We will find a way. 우리가 항상 했듯이 우리는 그 답을 알아낼 것이다 라는 거였죠. 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을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